그날 밤 송림골 한지 제조소의 과부마님 화연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쓰러져 가던 거지 하나를 불쌍히 여겨 집 안으로 들였을 뿐인데 그 사내의 정체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야기는 사흘 전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옵니다. 첫 닭이 울기도 전 어스름한 시각이었지요. 깊은 산골 송림골에는 차가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뼈를 내는 듯 매서웠습니다. 까마귀들조차 울음을 멈추고 날개를 움츠린 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그런 음산한 아침이었지요. 골짜기 저편에서는 한지 제조소의 가마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송림골은 예로부터 좋은 당나무가 자라 한지를 만드는 일로 유명한 마을이었거든요. 하지만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로 초라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의 이름은 석윤이라 하였는데 허허 보기에 참으로 딱한 꼴이었습니다. 갓은 반쪽이 찢어져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도포는 곳곳이 헤어져 누더기나 다름없었지요. 가슴팍과 등짝에 천이 찢어져 거무스름한 살같이 드러났으며 집시는 바닥이 완전히 뚫려 발가락이 삐죽삐죽 내다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처량한 것은 석윤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간 씻지 못한 때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수염은 더부룩하게 자라나 있었지요. 하지만 그 지저분한 겉모습 속에서도 어딘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엿보였습니다. 눈매는 또렷하고 깊었으며 코는 곱고 입술은 단정했지요.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나. 이제 정말 한계로구나. 석유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허리를 굽히며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사흘을 굶고 걸어온 길이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주 주저앉았지요. 때로는 현기증이 일어 길가의 돌에 기대 쉬어야 했고 때로는 목이 말라 개울물을 움켜 마시기도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선 석유는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애절한 구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요. 인자하신 어르신, 배고픈 사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만이라도 끼니를 때워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이 몸이 비록 초라하오나 갚을 날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하겠나이다. 하지만 송림골 사람들의 인심은 산바람처럼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문틈으로 눈만 내밀며 혀를 찼지요. 심지어 어떤 이는 문 너머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거렁뱅이가 감히 이른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다니 썩 물러가거라.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한가한 줄 아느냐? 이놈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개똥도 쪄서 먹어라.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뜯어 먹지.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느냐? 젊은 놈이 팔다리 멀쩡하면서 구걸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냉정하고 가혹한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석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었는데 그 뒷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등은 구부정했으며 걸음걸이마저 위태로웠지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들이 석윤의 가슴을 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지요. 굶주림의 고통이 자존심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송림골 한지 제조소 언덕 위 기와집에서 한 부인이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석윤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 부인의 이름은 화연이라 하였는데 28 나이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한지 제조소를 꾸려나가는 과부였습니다.
화연은 키가 적당하고 몸매가 우아했으며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부드러웠지요. 특히 그녀의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어서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과부의 신분이었지만 품격 있는 몸가짐과 단정한 차림새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어라, 저 사내. 참 딱하게 생겼구나. 저렇게 굶주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화연 부인의 마음은 옥정처럼 잔잔하고 깊었는데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자비로운 성품이었지요. 더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터라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연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가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 사내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야. 화연 부인이 마당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석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석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언덕 위에서 손짓하는 부인의 모습이 마치 관세음보달처럼 자비롭게 보였지요. 햇빛이 그녀의 뒤로 비치니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예. 부르셨습니까? 소인을 부르신 것이옵니까? 그래, 너 말이다. 배가 고픈 게냐? 사흘이나 굶었다고 하던데 정말이냐? 석유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의는 잃지 않았지요. 송구스럽게도 사흘째 굶고 있사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이곳까지 왔는데 몸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면 따라오라. 밥 한 그릇은 줄 수 있으니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석유는 눈물이 핑 돌며 급히 절을 올렸지요. 그 절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허리를 굽히는 각도와 손의 위치가 마치 양반가 자제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아이고, 부인님의 은혜 어찌 갚사옵니까? 이런 자비로운 마음씨를 베풀어 주시니 소인이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이 은혜만큼은 가슴 깊이 새기겠나이다. 허허, 절은 무슨.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어서 와라. 화연 부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석윤을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연 부인의 집은 송림골에서 제법 큰 편에 속했습니다. 기역자로 지어진 기와집에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뒤쪽으로는 넓은 한지, 제조소가 펼쳐져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울창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울타리를 둘러쳐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지 뭉치들이 크기별로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당나무 껍질을 벗기는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지요. 마당 가운데에는 큰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담겨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춘매야, 밥상 하나 더 차려다오. 손님이 오셨다. 예, 마님. 바로 준비하겠나이다. 춘매라는 여종이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는데 이 계집은 20살 아이로 눈이 크고 입이 달아 늘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성미였습니다. 키는 작지만 몸매가 앙증맞았고 얼굴은 동그랗고 애교가 많아 보는 사람마다 귀여워했지요. 춘매는 석윤을 보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나 거렁뱅이 주제에 얼굴은 반듯하네. 허허, 이목구비가 제법 뚜렷하고 키도 훤칠한 것이 말라깽이지만 뼈대는 굵어 보여요. 석유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연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깍두기와 젓갈이 놓여 있었는데 석윤에게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따뜻한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구수한 된장국 냄새는 굶주린 그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드셔라. 배가 고팠을 텐데 많이 드시고 기운을 차리거라. 감사합니다, 부인님. 이런 귀한 음식을 주시다니. 석유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사람이라면 급히 밥을 퍼넣을 법한데 석유는 차근차근 젓가락질을 하며 예의를 지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젓가락을 잡는 법도 정확했고 밥을 먹는 속도도 적당했으며 국을 떠먹는 방식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며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지요. 화연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상하다. 거렁뱅이 주제에 예의가 바르고 젓가락질도 단정하네. 게다가 말씨도 너무 정중하고 어디서 배운 걸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석윤이 밥을 다 먹고 난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물그릇에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운 다음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깎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님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이제 물러가겠사옵니다. 이만큼의 은혜라도 받은 것만으로 황송하옵니다. 잠깐 어디로 갈 생각이냐? 몸도 이렇게 약한데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갈까 하옵니다. 다른 고을로 가서 일거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화연 부인은 석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송림골에는 험한 사내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눈빛이 정직하고 말투가 정중했으며 거동 하나하나에서 교양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좀 도와줄 마음은 없느냐? 혼자서 한지 제조소 일을 하기에는 벅찬 일이 많아서. 석유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정말이옵니까? 소인 같은 자를 믿고 맡기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래,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밥은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마. 품삯도 조금이나마 줄 수 있고 말이다. 아이고, 부인님, 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나이다.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석유는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하는 모습이 너무나 정중하고 격식에 맞아서 화연 부인은 더욱 의아했지요. 화연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춘매야, 사랑채 방 하나 치워서 머물 수 있게 해라. 이불과 옷까지도 준비해주고. 예, 마님. 그런데 춘매가 슬쩍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 성함이 무엇이옵니까?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하나이까? 석윤이라고 하옵니다. 석윤. 참 좋은 성함이시네요. 석윤 어르신. 허허, 멋진 성함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신지요? 석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북쪽 고을에서 왔사옵니다. 집안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사옵니다. 그렇구나. 사연이 있으시겠네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저도 외로웠는데 말 상대가 생겨서 좋아요. 춘매는 석윤에게 윙크를 날렸는데 석윤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이렇게 해서 석윤은 화연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부지런히 일했는데 힘은 약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꼼꼼했지요. 당나무 껍질 벗기는 일부터 한지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까지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화연 부인은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석윤이란 사내, 글도 읽을 줄 아는구나.
그것도 제법 잘. 화연 부인이 한지 주문서를 정리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석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부인님, 죄송하오나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냐? 한지 출고량이 맞지 않는 것 같다옵니다. 여기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석유는 붓을 들어 척척 계산을 해내며 실수를 찾아내었지요. 그 계산 실력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숫자를 다루는 솜씨가 마치 관아에서 일하던 설이나 되는 것 같았지요. 화연 부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글도 읽고 산수도 하고 도대체 정체가 뭘까?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테니 깊이 묻지는 말자. 화연 부인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사나 아픈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석윤이 화연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여드레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가운 햇볕 아래 한지 제조소에서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던 석윤에게 춘매가 새참을 들고 왔지요. 어르신, 새참이에요. 더우시죠? 그늘에서 좀 쉬세요. 춘매는 바구니에 막걸리와 감자떡, 그리고 시원한 냉수를 담아왔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춘매의 모습은 어여뻤는데 일부러 치마를 살짝 걷어 올려 하얀 발목을 드러내 보이곤 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이다, 춘매 아씨. 이렇게 정성스럽게. 석유는 정중히 인사하며 새참을 받았습니다. 춘매는 그 옆에 살짝 앉더니 부채를 꺼내 석윤에게 부채질을 해주었지요. 어르신, 더우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마님이 직접 담그신 막걸리예요. 춘매가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은근슬쩍 석윤의 팔뚝에 손을 댔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접촉이었지요. 석윤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나, 어르신 팔뚝이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허허, 겉보기에는 말라깽이인 줄 알았는데. 춘매는 눈을 반짝이며 석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말라빠진 거렁뱅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깨가 제법 벌어지고 키도 훤칠했거든요. 더욱이 며칠간 제대로 먹고 일을 하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매도 다부져 보였습니다. 춘매 아씨, 그런 말씀은. 왜요? 사실을 말한 건데. 그런데 어르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춘매가 몸을 더욱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석윤의 귓가에 닿자 석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뒤로 물러났지요. 어르신은 정말 거렁뱅이세요? 손 좀 보세요. 춘매가 석윤의 손을 잡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톱 보세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게다가 손가락도 가늘고. 이런 손은 글 쓰는 사람 손이에요. 석윤은 당황하며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춘매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거든요. 그냥 깨끗이 하는 편이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너무 점잖으시고 말씀도 남다르시고. 혹시 양반댁 도령님 아니세요? 춘매의 질문에 석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 영리한 계집애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지요. 아니옵니다. 춘매 아씨는 그저. 아, 춘매 아씨. 왜요? 춘매가 석윤의 손을 슬그머니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거칠어 보이지만 의외로 부드럽네요. 허허, 정말 신기해요. 춘매는 웃으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요. 어르신은 짝이 있으세요? 예, 혼인 말이에요. 장가는 드셨나이까? 나이가 몇이세요? 석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대화는 처음이라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26이옵니다. 어머나, 저보다 6살이나 많으시네요. 그럼 진작 장가를 가셨어야 하는 나이인데 왜 아직 총각이세요? 춘매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킬킬거렸습니다. 혹시 그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높은 눈을 가지신 건가요? 석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사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기도 바쁜데 어찌 그런 마음을. 그래요? 그럼 좋네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춘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짝을 만나야 할 텐데 그때는 저 같은 여자는 어떨까요? 나이도 적당하고 살림도 제법 하는 편이고. 춘매 아씨, 그런 말씀은. 석윤이 말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화연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매야, 뭐하고 있느냐? 벌써 해가 기울어 가는데. 아, 마님, 새참 드리고 있었어요. 금방 갈게요. 춘매는 급히 일어나 치마를 털었습니다. 화연 부인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새참 들렸으면 어서 와서 저녁 준비를 해라. 오늘은 당나무 껍질을 삶아야 하니 서둘러야지. 예, 마님. 춘매는 석윤에게 윙크를 날리고는 총총 뛰어갔습니다. 석윤은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화연 부인이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춘매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얼굴이 왜 그리 빨개졌니? 아, 아무것도. 그저 새참을 주어서. 석윤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화연 부인은 그런 석윤을 보며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춘매가 석윤과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냥 젊은 남녀가 정담을 나누는 것뿐인데. 하지만 화연 부인은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석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인의 새로 들인 머슴, 생긴 게 꽤 괜찮더라. 그래, 거렁뱅이 주제에.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이목구비가 정반듯해.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허허, 춘매가 벌써 찜해 놨다던데. 그 계집에 눈이 높더니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나 보네.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지요. 석유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묵묵히 일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석유는 한지 제조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개울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궁금해서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화연 부인이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녁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지요. 화연 부인은 긴 머리카락을 풀어 어깨에 늘어뜨리고 하얀 목과 어깨를 드러낸 채 가볍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개울물은 맑고 차가웠으며 그 위로 연꽃잎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녀가 옥황상제의 연못에서 목욕하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석유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목이 마르는 것 같았지요. 지금까지 여인의 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석윤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화연 부인은 물에서 나와 개울가 바위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에 석유는 숨이 막혔지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인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인 것인가? 석윤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6 평생을 공부와 무예 수련에만 매진했던 그였는데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거든요.
화연 부인이 물에서 나와 개울가 바위에 앉아 긴 머리를 빗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석양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니 마치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지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세상에 계시다니. 내가 감히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주인 어른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다니 석유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만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석윤이 풀숲에 굴러떨어지자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화연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니? 석유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켜버린 후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석윤이냐? 너냐? 화연 부인도 당황하여 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지요. 죄송하옵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정말 모르고. 석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너 얼마나 봤니?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방금 막 지나가다가. 석유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뒤돌아섰습니다. 화연 부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지요. 허허, 이 바보 같은 사내야. 그렇게 당황할 것 없지 않니? 실수로 본 거라면. 정말 죄송하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됐다. 그만 가거라.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석유는 다른 박질 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화연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입니다. 이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주인 어른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다니.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석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화연 부인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석윤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그 사내, 참 순진하구나. 다른 사내였다면 끝까지 훔쳐봤을 텐데.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석윤은 화연 부인을 마주보기 어려워했고, 화연 부인은 석윤을 볼 때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곤 했지요. 춘매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킬킬거렸습니다. 어머나,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봐요. 석윤 어르신도 그렇고 마님도 그렇고 왜 서로 눈도 안 마주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석윤이 화연 부인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한지를 수레에 싣고 있는데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말을 타고 나타났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민달이라 하였는데 마을의 이방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야위고 눈빛이 간사했지요. 게다가 늘 돈 냄새를 풍기고 다녀서 마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민달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수염마저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입술은 얇고 코는 매부리 코였으며 특히 작고 날카로운 눈이 항상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요. 이 민달이란 자는 원래 한양에서 조그만 행상을 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연주를 댔는지 이 마을의 이방 자리를 얻었지요. 그 후로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도세가 밀렸다, 공사에 쓸 부역이 부족하다, 관아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등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특히 과부나 호라비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기신이라고 부르며 혀를 찼지만 관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어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지요. 화연,
나와보시오. 민달이 큰 소리로 부르자 화연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어렸지요. 웬일이시옵니까, 민희방님? 일찍 아침부터. 허허, 무슨 웬일이요? 당연한 일로 왔지요. 중요한 공문을 가지고 왔소. 민달은 말에서 내려 화연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음흉한 기색이 어렸지요. 부인도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관아의 빚을 남기셨소. 상당한 액수의 빚말이요. 빚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그런 빚을 진 일이. 화연 부인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달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문서는 겉보기에는 관아에서 발급한 정식 문서처럼 보였지요. 이것 보시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않소? 1,000냥을 빌렸다고. 관아의 정식 인장까지 찍혀 있어. 화연 부인은 그 문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남편의 필체가 아니었지요. 이상하옵니다. 남편이 이런 빚을 진 적이 없는데 게다가 이 글씨도. 뭔 소리요? 관아 문서를 의심하는 거요? 민달이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씨가 남편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날짜도. 허허, 급하게 쓴 글씨라 다를 수도 있지요. 어쨌든 빚은 빚이지요. 돈을 빌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민달은 차용증을 다시 거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1,500냥이요. 어서 갚으시오. 1,500냥이라니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화연 부인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1,500냥이면 이 집과 한지 제조소를 다 팔아도 모자랄 큰 돈이었거든요. 당시 쌀 한 마리 2냥 정도였으니 1,500냥이면 쌀 750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면. 민달이 화연 부인에게 한 발짝 다가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화연 부인의 몸매를 훑어보는 것이 역력했지요. 이 집과 한지 제조소를 관아에 넘기든지 아니면 나의 첩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빚을 탕감해드리지. 이 얼마나 파렴치한 제안이었겠습니까? 화연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 과부가 언제까지 혼자 살겠소? 나 같은 사람과 연을 맺으면 앞으로 편할 텐데. 민달이 화연 부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화연 부인은 화를 내며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시오. 그런 더러운 제안은 사양하겠소. 더러운 제안이라고? 허허. 그럼 어쩔 수 없지. 민달은 비웃으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열흘을 기다려주겠소. 그때까지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하시오. 시간이 지나면 관아에서 강제로 집을 몰수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말을 몰아 떠나갔지요. 화연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아찔했거든요. 마님. 춘매가 급히 달려와 화연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춘매야 어쩌면 좋으냐? 이런 일이. 화연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한편 기둥 뒤에 숨어있던 석유는 이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렸지요. 저 간사한 놈이 분명히 가짜 문서로 부인을 속이고 있구나. 어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석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연 부인의 곤란한 처지가 마음 아팠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석유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화연 부인을 도울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봤지요. 그날 밤 화연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달은 둥글고 밝았지만 화연 부인의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남편아, 당신이 정말 그런 빚을 졌단 말이냐? 아니면 저 악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어찌해야 좋을지, 부인님. 조용한 목소리에 화연 부인이 돌아보니 석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윤이냐? 밤 늦은데 왜 잠들지 않았니? 부인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석유는 화연 부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낮에 이방이 한 말 들었사옵니다. 화연 부인은 깜짝 놀라며 석윤을 보았지요. 너도 들었구나. 어쩌면 좋을지.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옵니다. 이상하다니? 석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차용증, 가짜인 것 같다옵니다. 가짜라고? 정말이냐? 네. 제가 글을 좀 읽을 줄 아는데 그 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사옵니다. 석유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관아 문서라면 정식 인장이 찍혀야 하는데 그 인장이 흐릿했사옵니다. 둘째, 차용증에 적힌 날짜가 부인님 남편께서 돌아가신 날 이후였사옵니다. 화연 부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 날짜가 남편이 죽은 후라고? 네, 분명하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그럼 정말 가짜란 말이냐? 화연 부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그렇다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옵니다. 석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사옵니다. 내가? 네. 관아에 가서 진짜 문서를 확인해 보겠사옵니다. 화연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석윤을 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니? 미니방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괜찮사옵니다. 저도 이 집 한 식구인데 부인님을 도와야지요. 석윤의 말에 화연 부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석윤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염려 마시옵소서. 다음 날 이른 아침, 석윤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는 마을에서 한 시진 거리에 있었는데 제법 큰 건물이었지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문에는 관아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민원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사네. 관아 문지기가 석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나이는 50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험상궂었지요. 무슨 일로 왔소? 현감님을 뵙고자 하옵니다. 뭐? 거렁뱅이가 감히 현감님을 보겠다고? 문지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사옵니다. 부디 전해주십시오. 석유는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문지기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현감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50 남짓으로 보였는데 살이 찌고 눈이 작았지요. 이 현감의 이름은 박중서라 하였는데 민달과 한패가 되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화연 부인의 남편 빚 문제로 왔사옵니다. 석윤이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빚? 무슨 빚 말이냐? 현감은 짐짓 모르는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지요. 천냥 차용증 말이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사옵니다.
의심스럽다고? 관아 문서를 의심한다는 거냐? 현감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날짜가 맞지 않사옵니다. 닥쳐. 관아 문서를 의심하는 것은 관을 모독하는 일이다. 현감은 석윤을 마구 윽박질렀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떠드는 게냐? 당장 물러가라. 석윤은 어쩔 수 없이 관아를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민달의 집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시각이었습니다. 석유는 검은 옷을 입고 민달의 집으로 몰래 향했지요. 민달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는데 제법 큰 한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긁어모은 덕분이었지요. 집 주변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석유는 담장을 타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개도 없었고 집안이 조용했지요. 마당에는 여러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방이 있을 것이다. 석유는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촛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지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방 한쪽에 큰 뒤주와 서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안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석유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차용증이나 토지 문서들이었는데 모두 의심스러운 것들이었지요. 이것들 다 가짜구나. 석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달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짜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때 서안 옆 서랍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연 부인 남편의 진짜 사인과 가짜 사인을 연습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석유는 그 종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에 같은 이름이 서로 다른 필체로 쓰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설프다가 점점 정교해지는 것이 보였지요. 분명히 민달이 오랫동안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된 연습 종이들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모두 최근에 빚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악독한 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힌 것인가. 석유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누구냐? 민달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석유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요. 감히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느냐? 민달이 칼을 뽑아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석유는 급히 몸을 피했지만 좁은 방 안에서 제대로 피할 수가 없었지요. 으악! 석유는 민달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힘은 민달이 더 셌지만 석윤이 더 민첩했지요.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는 과정에서 촛불이 넘어져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놈아, 어디 가느냐? 석유는 어둠을 틈타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달이 뒤쫓아왔지만 석유는 담장을 타고 넘어가 도망쳤지요. 흥, 도망쳤구나. 하지만 얼굴은 봤다. 민달은 이를 갈며 분해했습니다. 석유는 겨우 화연 부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이 아팠지만 증거를 확보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지요. 부인님, 증거를 찾았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유는 화연 부인에게 찾아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민달이 부인님 남편의 사인을 연습한 종이들이옵니다. 화연 부인은 그 종이를 보며 깜짝 놀랐지요. 정말이구나. 이것이면 가짜 문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 네. 이것을 가지고 관아에 가겠사옵니다. 하지만 석윤이 관아에 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윤이 증거를 들고 관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민달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현감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지요. 현감님, 저놈이 저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했사옵니다. 민달이 석윤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현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민달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놈이 암행어사 행세를 하며 무고를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암행어사 행세를? 네. 저더러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했사옵니다. 민달의 거짓말에 석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제가 찾은 증거를 보시면 석윤이 품에서 증거 종이를 꺼내려 하자 현감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그만. 현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암행어사 행세를 하며 관을 속이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한 죄는 차명에 해당한다. 현감님, 저는 입 다물어라. 당장 이놈을 잡아들여라.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석윤을 묶었습니다. 석윤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현감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현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달과 한패인 그가 어찌 석윤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내일 아침 사형을 집행하라. 석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이렇게 죽는구나. 부인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소식을 들은 화연 부인은 급히 관아로 달려왔습니다. 현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현감님, 그 사람은 죄가 없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물러가라. 현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연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석윤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부인님, 돌아가시옵소서. 이제 어쩔 수 없사옵니다. 감옥에 갇힌 석윤이 창살 사이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석윤아.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고 말 테다. 하지만 화연 부인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처형일이 밝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형장이 차려졌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형장에는 높은 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현감과 관리들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백성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지요. 석유는 손발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저놈이 암행어사 행세를 한 놈이구나. 거렁뱅이 주제에 무슨 암행어사야? 벌 받아 마땅하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화연 부인과 춘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마님,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무력해서.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석윤이란 놈, 암행어사 행세를 하고 관을 속인 죄와 남의 집에 침입한 죄로 참수하노라.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석윤의 목을 향했지요. 석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연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인님, 죄송하옵니다. 끝까지 돕지 못해서. 칼날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기마대가 보였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지? 관복을 입었는데, 깃발을 보니 한양에서 온 것 같은데, 기마대가 가까이 오자 맨 앞에 기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이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감과 민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역졸들이 말에서 내려 형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무기가 범상치 않았지요. 암행어사 어른께서는 어디 계시옵니까?
그 순간 묶여있던 석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석윤에게 쏠렸습니다. 석윤은 품에서 번쩍이는 것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 마패였지요. 나는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석윤령이다. 뭐라고? 현감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달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지요. 석윤령은 역졸들이 풀어준 밧줄을 털어내며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박중서, 민달,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어사어른. 현감과 민달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착취한 죄, 그리고 암행어사를 해치려 한 죄까지. 석윤령의 목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지요. 당장 잡아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현감과 민달을 포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호를 터뜨렸지요. 우와, 진짜 암행어사님이셨구나. 그럼 그렇지. 처음부터 범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화연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마님. 춘매가 급히 부축했지만 화연 부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석윤령은 현감과 민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불법으로 걷어들였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이 박중선은 현감의 직분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혔고, 민달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협박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까지 착취한 돈의 규모가 1,500냥을 넘는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1,500냥이면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이들은 한양으로 압송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였던 한을 풀 듯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다. 사건이 정리된 후 석윤령은 화연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화연 부인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부인님. 석윤령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연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당신이 정말 암행어사님이셨군요. 네, 미안하옵니다. 그동안 속여서. 석윤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화연 부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석윤령이 급히 말했습니다. 부인님께 느낀 마음은 진짜였사옵니다. 신부는 숨겼지만 부인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사옵니다. 화연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진짜였던 것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부인님. 석윤령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님을 사랑하옵니다. 신분이 드러났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사옵니다. 부인님과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화연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시골의 과부일 뿐인데 신분이 무엇이옵니까? 저에게는 부인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옵니다. 석윤령의 진심 어린 고백에 화연 부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인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사옵니까? 평생 부인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사옵니다. 화연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춘매는 감동에 눈물을 흘렸지요. 마님, 축하해요. 며칠 후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석윤령의 신분이 알려지자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모여들었지요. 암행어사 어른과 화연이가 혼례를 올린다니 정말 좋은 일이야.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있다니 앞으로 마을이 더 잘 될 것 같아. 혼례식은 마을 한가운데 넓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한 신랑 신부 자리가 마련되었고 주변에는 색색의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지요. 빨간 원삼을 입은 화연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관복을 차려입은 서귤령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선녀 같았지요. 백년해로 하시옵소서. 자손만대 번영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의식 중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혼례가 끝난 후 서귤령은 화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앞으로는 한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소? 네.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하지만 가끔은 이곳에 와서 지내도 되겠지요? 물론이지요. 이곳이 우리가 만난 소중한 곳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춘매도 좋은 인연을 만나 마을의 총각과 혼례를 올렸고 한지 제조소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지요. 춘매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마님 덕분이에요. 마님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서귤령과 화연 부인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때로는 한양에서, 때로는 송림골에서 서로를 아끼며 백년해로를 이루었지요. 서귤령은 한양에서 정의로운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화연 부인은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현명한 부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특히 서귤령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자비로운 정치를 펼쳤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모두 부모를 닮아 총명하고 착했지요.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의 정의감을,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온화함을, 딸은 두 분의 지혜를 고루 물려받아 장차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백성을 돕는 관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아들아. 하지만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는 것임을 잊지 마라. 송림골도 크게 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청렴하고 덕망 있는 분이어서 백성들을 잘 돌보았지요. 한지 제조소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발전하여 사람들의 살림이 넉넉해졌고 춘매 부부도 작은 객주를 차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됐어. 그래, 서귤령 어사님 덕분이야. 해마다 봄이 되면 서귤령 부부는 송림골을 찾아와 마을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했지요. 어사 어른, 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올해도 건강하게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봄철에 벚꽃이 만개할 때면 두 분은 어김없이 송림골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지요. 아이들은 어사 어른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어른들은 그간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사 어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니옵니다. 마을 분들이 서로 도우며 사시기 때문이옵니다. 서귤령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권력에 취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장점이었지요. 서귤령 부부가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것이었지요. 과부가 된 집, 호라비가 된 집, 병든 노인이 있는 집, 이런 곳들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가 위로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이고, 어사 어른까지 오시다니.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지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귤령과 화연 부인에게는 손자, 손녀들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송림골에 오는 것을 좋아했지요. 할아버지, 이 마을이 정말 할아버지가 처음 온 곳이에요? 그렇단다. 할아버지가 굶주려서 쓰러져 갈 때 할머니가 구해주신 곳이지. 우와, 그럼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네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구나.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이야. 그래, 거렁뱅이로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높은 암행어사였다니. 정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화연 부인도 참 복이 많으셔.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오다니. 그리고 송림골에는 지금도 그들의 사랑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당 앞에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린다고 하지요. 안에는 두 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화연 부인은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고 서귤령은 의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절로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하지요. 또한 매년 두 분이 처음 만난 날에는 마을에서 작은 축제를 열어 그 인연을 기념한답니다. 이날을 인연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젊은 남녀들은 그날 서로 마음을 고백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실제로 그날 혼담이 성사된 커플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분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언젠가는 보답받게 되어 있어요. 축제 때마다 젊은이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며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서귤령 어사 어른처럼 훌륭한 분도 처음엔 거렁뱅이로 보였잖니.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언젠가는 복으로 돌아온다. 화연 할머니처럼 말이야.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착한 마음을 기르곤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서귤령과 화연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송림골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었고 다른 고장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을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사랑이 실제로 있었다니. 그럼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서귤령과 화연 부인의 사랑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림골에서 일어난 거렁뱅이 머슴과 과부 마님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허허,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 아니었습니까? 거렁뱅이로 보였던 한 사내가 사실은 나라의 암행어사였고 과부를 도우려다 진정한 사랑을 만난 이야기.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요.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로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런 선행이 결국 자신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화연 부인처럼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서귤령처럼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이처럼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송림골 사당 앞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암행어사와 과부 마님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로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었지. 그리고 사당 안에서는 은은한 향 냄새가 피어오르고 촛불이 두 분의 영정을 밝히고 있다고 하지요. 마치 두 분이 지금도 그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봄이 오면 사당 주변에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이 오면 푸른 대나무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며 가을이 오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다고 합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그곳에서 서귤령과 화연 부인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굶어 죽기 직전 거짓말씀을 집에 들인 과부 마님과 그날 밤부터 시작된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